자, 안녕하세요.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소개 같은 거 좀 하고 할 건데, 일단은 점액의 마무리 특강이고요. 얘는 지금까지 안 해오셨던, 공부 안 하고 이거를 가지고 뭔가 처음 해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는 아니고, 그동안 이제 객관식을 한 번 정도 들으셨던,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그러니까 이론 강의 수강하시고 객관식 강의까지 수강하셨던 분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론 정리를 위해서 뭔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책은 똑같이 이 감정평가사 1차용 객관식 점액의 이 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책 구성을 보시면 일단 목차는 보실 필요 없고요. 9쪽부터 보시면 내용 정리가 나와 있죠. 개념책의 내용 정리가 나와 있고, 그리고 36쪽 잠깐 펴보시면 이론형 문제들은 제가 모두 OX로 쪼개놨어요. 그 선택 지문 있던 것들을 지문을 하나하나 다 쪼개가지고 쪼개서 그 기준서 순서대로 번호를 나열해가지고 중복되는 거 제거하고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OX 문제가 제가 회계사 세무사용 시험에 있는 책에는 OX 문제 낼 때 그 실제로 기준서 보면서 출제되지 않은 내용들까지 같이 집어넣는데, 이쪽 감정평가사 쪽에서는 그럴 필요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없더라고요. 기출 분석을 해보니까 나왔던 게 반복되고 새로운 게 나오는 적이 거의 없어요, 말문제에서. 그래서 기존에 기출되었던 지문들만 쪼개서 넣어놨고, 그리고 뒤쪽에 개념체계 쪽에도 이제 계산형 문제가 조금은 있는데 거의 없으니까 거기 보지 마시고 몇 쪽 가시냐면 53쪽 가보세요. 53쪽 가보시면 계산형 문제들 실려있죠.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이론편이 있고요. 이론 설명 요약해 놓은 데가 있고, OX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형 문제 거의 안 풀 거고요. OX 문제도 안 풀 거고 내용 정리만 해드릴 거예요. 근데 OX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그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그리고 관세사 시험에서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1차 목적으로 그 회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주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입을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목적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책을. 여러분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도 100점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한 커버리지 한 90%, 시험 출제 범위 한 90% 정도를 충족하게, 그 정도만 되면 이제 페이지를, 문제 수랑 페이지를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그 수험 범위를 줄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험 범위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고, 제가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거를 줄인 게 아니에요. 제가 회계사 시험 쪽에서는 2차 GS에서 굉장히 시험 어렵게 내고 심도 있게 내고 이런 쪽으로 좀 유명한 강사인데,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 관세사 시험 요쪽은 이게 기존의 기출들을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2차에 있는 과목도 아니고 1차에만 있는 과목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제 꽈락률이 높은데, 그 꽈락률이 높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제 분석을 해보고 학원 관계자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투입을 많이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입을 많이 안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강의해버리면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축약해드렸으니까 요 책만 보셔도 OX랑 계산형 문제 다 보시면 최소한 재무회계에서 90%에서 95%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운이 좋으면 어떤 해에는 100% 다 이 안에서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두 문제 정도 제외하고는 이 문제집에서 다 걸릴 겁니다. 제가 그렇게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무리 특강은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강의는 최소한 한번 듣고 오셨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그리고 다른 책을 보시는 분들도 계산 문제는 이미 익숙한 풀이 방법이 있다면 그 책 보셔도 되는데, 이론형 문제는, 그러니까 말 문제는 여기 있는 OX 문제 보시면 좋아요. 가급적이면 요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공부량을 줄이면서, 그러면서 시험에도 목적 적합하고 점수 상승에 굉장히 유효할 겁니다. 일단 9쪽 가시죠. 챕터 1 보시면 개념책에 나와요. 자, 근데
이 개념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이죠.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이 아니다. 얘예요. 얘.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이 아니고 개념체계는 뭐냐면 우리 책을 보시면 앞에 머리말 있죠. 기준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기준서 전체를 통틀어서 KIFRS로 하는 건데 그 기준서 전체의 머리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념체계에는 기준서 번호도 부여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에서 이제 책을 보신다라고 할 때 머리말에 있는 내용과 뒤에 문제에 있는 내용이 서로 상충된다라고 하면 뭐가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문제가 우선 적용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개념책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 기준이나 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기준서가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개념책에는 회계 기준이 아니다. 이런 거 좀 알고 가시고요. 2번도 보세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지. 만약 회계기준위원회가 그런 사항을 정한다면 해당 기준서의 결론 도출 근거, 기준서가 문단들이 본문이 있고 그리고 사례 문단이 있고 뒤쪽에 결론 도출 근거가 있거든요. 결론 도출 근거는 뭐 회계 처리 규정 같은 게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그 근거, 말 그대로 그 근거를 나열해 놓은 그런 문단인데 거기에다가 그런 일탈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가보세요.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그렇죠. 문과적인 거는 뭐 법률이나 기준서나 이런 거 수시로 개정될 수 있죠. 개념체계는 기준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시로 개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파란색 글씨들 보시면 돼요. 밑줄 가급적 안 치겠습니다.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계기준이 개정되는 건 아니에요. 또 어느 하나의 회계기준이 개정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 재고자산 회계기준이 개정됐다고 해서 유형자산 회계기준이 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별도로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회계기준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회계기준위원회는 정규 절차에 따라서 의제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해당 회계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개발할 것이다. 뭐 좋은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로마자 1번에서는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고 개념체계와 기준서가 상충할 때는 기준서가 우선 적용된다. 이거랑 그리고 개념체계가 개정됐다고 회계기준이 자동으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밑줄을 좀 칠까요? 자, 로마자 2번 가시죠.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나오죠. 제가 앞에다가 칠판에 필기를 좀 할 건데 필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있죠. 기업 외부에 경영자가 있지. 얘를 뭐라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지. 그리고 외부에 주주와 채권자가 있어요. 이 주주와 채권자가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죠. 근데 얘네가 뭐 깡패도 아니고 그냥 돈 내나 하고 삥 뜯어갈 수는 없잖아요.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꼬셔야겠죠. 너희가 돈을 이렇게 제공해주면 이걸 잘 운용해서 너희들의 부를 극대화시켜주겠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자금을 조달받는 거지. 이렇게 꼬시기 위한 수단.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고 하죠. 재무제표를 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이렇다. 앞으로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거니까 투자를 좀 해라. 혹은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돈을 제공해 줬잖아요. 그러면 제공받은 돈을 잘 운용했다고 보고를 해줘야겠지. 그게 이제 수탁 책임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재무 보고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재무 보고의 주된 수단이 바로 재무제표지. 재무제표 약자로 Financial Statement라고 합니다. 한글로 쓰죠. 자, 근데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이 재무보고라는 것은 특정 목적 재무보고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뭐 특정한 여러 정보 수요자가 있을 텐데 그들 각각을 위한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재무보고를 하게 된다면 각각을 위해서 보고서를 따로 만들게 된다면 그러면 만드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만들기 위한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자료 조사하고 뭐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기업의 본업은 제공받은 돈을 잘 운영해가지고 주주와 채권자의 부를 특히 이제 주주죠.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지
이게 뭐 보고가 기업의 본연의 의무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 이용자들이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 목적의 정보, 이거를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재무보고 앞에 일반 목적이라는 말이 붙어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 그리고 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된 수단이 재무제표인 것이지. 그리고 이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 변동표, 약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 현금 흐름표, 다섯 번째 주석, 풋노트라고 하죠. 이렇게 5가지의 재무제표가 주요, 요 5가지 재무제표 중에 요 4가지가 주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재무상태표는 한 시점의 재산 상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는 기중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자, 이때 보세요. 한 가지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재무 상태표를 그려보면 차변에 자산이 있죠. 이거를 기준서에서 경제적 자원이라고 해요. 경제적 자원. 그리고 이 자산은 어디로부터 창출되냐면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서 자산을 구매하는 거지, 1차적으로. 그래서 채권자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채라고 하죠. 주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채와 자본을 개념체계에선 뭐라고 하냐면 청구권이라고 해요. 자산은 경제적 자원, 부채와 자원은 청구권. 그래서 자산,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 차변 항목, 그리고 부채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의 대변 항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항등식이 나오죠. 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요. 이 중에서 부채를 이항해버리면 이렇게 되지.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 되는 거죠. 이 자본은 주주 지분, 주주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앞에다가 델타가 변동이라는 의미지. 델타를 붙여도 똑같아요. 똑같이 성립합니다. 항등식이야. 자산의 변동에서 부채의 변동을 차감하면 자본의 변동이 되는데, 이 자본의 변동은 사유가 3가지가 있어요.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과 자본거래로 인한 변동. 자본거래 이거 뭐죠? 주주와의 거래 말하는 거죠. 주주가 출자하거나 아니면 주주가 출자한 돈을 받아가거나 환급받거나 아니면 배당을 받아가거나 이러면 순자산이 변동하죠. 순자산은 자본이니까 자본이 변동합니다.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을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이라고 하고, 그 외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 얘를 손익거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손익거래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 있죠. 얘는 기준세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열거된 기타 포괄손익 거래들만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얘는 열거 안 했어요. 포괄주의예요. 그래서 자본의 변동 중에서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 인식하는 거래가 아니면 나머지 자본 변동은 모두 다 당기손익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용에 들어가 봅시다. 자, 1번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주요 이용자. 이런 주요 이용자들이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 이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주주 입장에선 주식 투자 의사결정, 주식을 지분상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그리고 부채를 채무상품이라고 돼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죠. 주요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입니다. 자, 2번 보시면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의존해야만 하죠. 그래서 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채권자가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이용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뭐 주식을 투자한다, 아니면 돈이 매우 많아서 채권을 투자한다라고 할지라도 주주가 삼성전자 주식을 구매한 주주가 삼성전자 내부 정보를 들여다볼 수는 없죠. 그럼 어디 의존해야 돼요? 재무제표에 의존해야 되지. 그래서 그들이 주요 이용자라는 겁니다. 3번 보시면 그러나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또 알고 가셔야 될 게 재무제표는 중요성 기준에 의해서 작성돼요. 중요성 기준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뭐 기준서에서 꼭 공시해라, 표시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더라도 그런 정보는 빼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뭐 이런 계산기가 있다고 합시다.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 계산기 잃어버렸어요. 손실이지. 그런 거 보고해야 되나?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 발행 주식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주식수로 4만 원의 손실을 나눠보면 한 주당 귀속되는 손익은 뭐 1원 정도도 안 될 거기 때문에 정부 이용자인 주주와 채권자가 그런데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자, 뒷문장 보세요. 예를 들어 그 이용자들은 예를 들어 일반 경제적 상황 및 기대, 정치 사건과 풍토, 그리고 산업 및 기업 전망과 같은 다른 원천의 세입상 관련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주로 일반 목적 재무 보고는 주로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과거 정보예요. 과거 정보. 왜냐면 X1년도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X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거래가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시점이 X2년 초예요. 최초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X2년 초야.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태생적으로 과거 정보인데 이 과거 정보를 가지고 과거 정보이기 때문에 주요 이용자에게 유용하지 않은 정보다라고 하면 걔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요 이용자들은 이 과거 정보를 가지고 이 일반 경제적 상황, 정치 사건과 풍토, 그리고 산업 및 기업 전망과 더불어서 같이 이용함으로써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그래서 자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재무제표에는 과거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과거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 이용자에게 그게 유용하진 않은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재무제표는 그 자체로서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정부 이용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이 과거 정보, 재무제표에 담긴 과거 정보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용하면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주요 이용자죠. 주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5번 가보시면 각 주요 이용자의 정보 수요 및 요건은 다르고 상충되기도 한다. 뭐 수요자별로 정보 수요는 서로 다르겠지.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 기준을 제정할 때 최대 다수의 주요 이용자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말이 나와요. 공통된 정보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보고기업으로 하여금 주요 이용자의 특정 일부 집단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일단 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소의 사항들이야. 최소한의 사항들. 걔는 반드시 표시 또는 공시해줘야 되는 거야. 표시라고 하면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거, 공시라고 하면 주석에다가 공시하는 거를 말하는데 자, 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표시 또는 공시를 해줘야 돼. 근데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6번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경영진은 내부정보 이용자니까 여러 내부정보에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질적 특성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개념책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챕터죠. 자, 질적 특성은 얘는 IFRS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재무제표에 국한돼요. 근데 이 질적 특성만큼은 재무제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 외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돼요. 왜 그러냐면 이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속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문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에도 적용. 이렇게 보시면 되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포괄적 제약 요인인 원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원가도 뭐 재무제표 말고 재무제표 외에서 제공되는 그런 모든 정보에 같이 고려가 되는 것이지. 정보를 생산할 때 항상 원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정보를 생산해서 이용자들이 얻을 효익 대비해서 투입되는 원가가 더 크다면 그런 정보는 생산할 가치가 없는 정보죠. 자, 이 질적 특성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근본적 질적 특성, 두 번째가 보강적 질적 특성인데 앞글자 따서 외워주셔야 돼요.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목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적 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있고 목적적 합성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앞글자 따서 외우셔야 돼요. 목, 예, 확, 중, 요. 중이라고 말고 중요라고 외워주세요. 왜냐면 이쪽에도 중이 있거든. 자, 표현의 충실성의 구성 요소에는 완전성, 중립성, 오류. 그래서 표, 완, 중립, 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는 정보만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거예요. 개념체계에 따르면 목적적 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모두를 충족할 때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자산이나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개념체계와 개별 기준서들에서 달라요. 개념체계에서는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 define, 정의가 영어로 define이죠. D라고 적을게요.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목적적합하면서 충실한 정보를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 재무제표에 인식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개별 기준서에서는 인식 요건이 D, 목, 충이 아니라 표현의 충실성이지. 표라고 딸게요. 앞글자를. D 플러스 B 플러스 M이에요. D는 정의고요.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출입 가능성이 높으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출입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정의에 포함되는 거야. 별도로 요 B로 빼놓은 요 효익은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출입 가능성이 높다예요. 높다. 알겠죠?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출입 가능성이 높으면서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할 때 재무제표에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DBM을 충족할 때 기준서에 따르면 인식하는 것이고 개념체계에 따르면 D를 충족하고 목표를 추가적으로 충족할 때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가 상충되면 뭐를 우선 적용해야겠어요? 얘지. 기준서를 우선 적용하는 거죠. 기준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별 회계처를 할 땐 얘가 우선 적용되는데 근데 말문제로 개념체계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개념체계가 말문제로 조금씩 나오죠. 자, 그래서 목적적 합성에는 예, 확, 중요, 표현의 충실성에는 완, 중립, 오 이렇게 세 가지씩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 갈 건데 얘도 앞글자 따주세요. 비, 검, 적, 리. 그리고 그 아래쪽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목적적 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한다. 이게 뭐예요? 목적적 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 질적 특성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적 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을 충족하는 정보가 유용한 정보예요. 그리고 똑같이 목적적 합하면서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어느 게 더 유용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강적 질적 특성이 적용되는 거야. 자, 그럼 제가 OX 문제 질문을 들어볼 테니까 판단을 해보세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지 않으면 목적적 합성이나 표현의 충실성 중에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데 비검 정리가 매우 많이 충족돼요. 그럼 걔는 유용한 정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적 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러면 비교 가능성이
혹은 검증 가능성이 혹은 적시성이 혹은 이해 가능성이 이런 보강적 질적 특성들이 아무리 충족되더라도 걔는 유용한 재무 정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용한 재무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반드시 충족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족된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는 유용한 재무 정보들 사이에서 뭐가 더 유용한지를 판단할 때 보강적 질적 특성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별표시 1번 보세요.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적용하기 위한 순서가 있다. 요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아시면 됩니다. 적용 순서가 있고 별표시 2번 보시면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별표시 3번 가세요. 목적 적합하지 않은 현상에 대한 표현 충실성과 목적 적합한 현상에 대한 충실하지 못한 표현 모두 정보 이용자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표를 모두 충족해야 유용한 재무 정보가 되는 것이고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이고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별표시 4번은 뒤쪽에서 나오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 보강적 질적 특성 별표시 5번도 나중에 봅시다. 아래쪽에 가시면 목적 적합성 좀 상세하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의 성질을 말해요. 그래서 자 이게 사례까지 들 필요 없겠구나. 먼저 그냥 넘어갑시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어차피 말 문제는 이 정도로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별표시 보시면 정부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기준서에 있는 말이고 시험에도 나왔단 말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재무정보의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요. 3번 이용자들의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재무 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투입 요소로 재무 정보가 사용된다면 그러면 그 재무 정보는 예측 가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재무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아래쪽에 별표시 1번 예측 가치를 갖는 재무 정보는 이용자들 자신이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고 이용자들이 예측하는데 투입 요소로서만 사용된다. 그럴 수만 있다.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도 이제 그것만으로도 예측 가치를 갖는 거예요. 자, 4번 재무 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 피드백 가치, 확인 가치 같은 말이죠. 그래서 X1년도에 X2년도 수익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추정을 했는데 그게 X2년도에 가서 실제 수익 발생했을 때 과거 예측과 비교하게 되면 그게 확인 가치지.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얻게 되면 확인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5번 보세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 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아요. 6번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해서 불분명하게 해서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성에 대한 관점인데 제가 아까 재무제표는 중요성 관점에서 작성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 4만원의 계산기, 삼성전자 입장에서 사무실에서 쓰던 4만원의 계산기가 없어지거나 소실되거나 했을 때 그게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했지. 왜 그래요? 이런 정보를 알려주던 안 알려주던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혹은 삼성전자에 대한 채권 투자 의사결정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게 중요성의 개념이에요. 즉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성격이라고 하면 질적, 규모라고 하면 양적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또는 이 둘 다의 근거에서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합니다. 제가 밑줄 안 치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요약집에 이론편 요약해 놓은 데는 다 중요한 말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보셔야 돼요.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해요.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맞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제 봐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 4만원짜리 계산기 없어지는 거 중요한 정보 아니죠. 근데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한 10만원 정도 투자해서 법인을 만들었대요. 법인 설립할 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때
계산기가 있고 나머지 6만 원짜리 자산인데 전체 10만 원의 자산 중에서 4만 원 잃어버렸대. 그럼 이건 중요한 정보지. 그래서 기업마다 중요성의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기준위원회가 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해 놓을 수는 없는 거지. 개별적으로 기업마다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표현의 충실성 갑시다. 1번 보시면 경제적 현상의 실질과 법적 형식이 같지 않다면 법적 형식에 따른 정보만 제공해서는 충실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우리 회계는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죠.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도록 돼 있죠. 2번 완벽한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에 3가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표현의 충실성의 구성 요소죠. 완, 중, 오가 완중립 오가 충족이 돼야 충실한 표현이 되는 거지. 물론 완벽은 이루기 매우 어렵죠. 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은 가능한 한 이런 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3번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해서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위에랑 비교해서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완벽은 이루기 매우 어렵다. 맞는 말이고 완전한 서술은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얘만 유일하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파란색인데 이게 안 나와있네. 4번 보세요. 4번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을 말하지. 편의가 없는 거. 편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을 특정하게 두둔하는 것을 말하지. 그러나 중립적 정보는 중요한 말이에요.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의상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예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에요. 전부 다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들만 밑줄 쳐드리겠습니다. 5번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된다.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신중을 기하는 것은 자산과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나 수익이 과소평가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자산이나 수익의 과소평가나 부채나 비용의 과대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 자산이나 수익은 조금 더 작게, 부채나 비용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비교 처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수주의라고 하죠. 그 보수주의가 개념체계의 요건은 아니에요. 개념체계에서는 보수주의를 허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개별 기준서들에서 뭐 보수주의적인 회계 규정들이 조금 있지만 개념체계 자체적으로 보수주의는 허용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 그릇된 평가는 미래기간의 수익이나 비용의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얘가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사례를 들 건데 X1년 말에 재고자산이 과속 예상됐어요. 그럼 X1년도에는 매출 원가가 과대 예상된 거지. 그죠?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는 반비례하죠. 판매 가능 재고가 차변에 있고 재고자산 T계정에서 대변 쪽에 비용 처리되는 금액과 그리고 기말 재고, 비용 처리되는 게 매출 원가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판매 가능 재고가 차변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대변 쪽에 기말 재고가 증가하면 그러면 매출 원가는 감소하는 것이고 기말 재고가 감소하면 매출 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 봐요. 기말 재고를 과속 예상했다라는 것은 매출 원가를 과대 예상했다는 거지. 근데 그럼 X2년도가 봐. X2년도에는 기초 재고가 과속 예상된 상황이잖아요. X1년도 기말 재고가 과속 예상됐다라는 것은 X2년도에 기초 재고가 과속 예상된 거지. 그럼 X2년도 재고자산 T계정을 그려보면 T계정 차변에 판매 가능 재고가 과속 예상된 거야. 기말 재고가 일정하다고 할 때 차변에 판매 가능 재고가 작다라고 하면 얘는 매출 원가가 과속 예상되는 거지. 그래서 X1년도에는 매출 원가가 과대 예상됐었죠. X1년도 말 재고자산 과속 예상으로 인해서 X1년도의 매출 원가는 과대 예상됐는데 결과적으로 X2년도에는 매출 원가가 과소 예상되게 되는 거지. 그게 요 말이지. 그러한 그릇된 평가는 미래기간의 수익이나 비용의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6번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비대칭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대칭은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를 선택하려는 결정의 결과가 비대칭성이라면 그런 특정 회계 기준에서 비대칭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어디 갔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쪽에 있는 문장에서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뒷문장이 파란색 글씨는 안 써놨는데 어려운 말이고 또 중요한 말이에요. 시험에서 종종 나옵니다.
7번 보시면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오류가 없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죠. 중요한 말이고, 그 아래쪽에 별 표시 보세요. 예를 들어 관측 가능하지 않은 가격이나 가치의 추정치는 정확한지 또는 부정확한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추정치로서 금액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추정 절차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며 그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적용한 데 오류가 없다면 그 추정치의 표현은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회계 추정치가 상당히 많이 개입돼요. 대표적인 게 뭐 감가상각비 같은 거 혹은 공정가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지. 자, 감가상각비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감가상각의 3대 구성 요소가 뭐죠? 감가상각의 3요소 감가상각 대상금액하고 내용연수하고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이죠.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취득 원가 빼기 잔존가치지. 이때 취득 원가는 역사적 원가예요. 그치? 잔존가치는 얘는 미래 추정이야. 미래에 자산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도달했다는 가정에 그 자산의 처분에서 유입될 순현금은 거래원가 차감한 금액, 이게 잔존가치인데, 자, 이 잔존가치 미래 추정치죠.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을 소비하는 형태에 대한 추정이지.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자산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에 대한 회계적인 추정이야. 이런 회계적인 추정이 재무제표 작성하는 데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이런 필수적인 회계 추정치를 사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재무제표가 부정확하고 뭐 안 좋은 것이냐,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추정치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런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이런 정보는 주석에서 공시되지. 우리는 이 유형자산,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 방법을 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잔존가치를 뭐로 봤습니다. 몇 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계 정책이나 아니면 회계 추정치와 관련된 것들이 주석에 공시가 되죠. 그래서 주석에 이런 것들을 충실히 공시를 하면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더라도 그러한 추정치가 무조건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7번, 8번 묶어서 보셔야 돼요. 알겠지? 같이 보시고. 9번, 경제적 현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본적 질적 특성 간의 절충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썼냐면, 유용한 재무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 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고 했죠. 둘 다 충족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목적적 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간의 절충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 맞는 말이에요. 이거 나오면 맞는 말인 거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별 표시 보세요. 예를 들어 잠시만요. 예를 들어 어떠한 현상에 대한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가 매우 불확실한 추정치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추정치 산출에 포함된 측정 불확실성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여기 밑줄을 좀 칩시다. 측정 불확실성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 추정치가 현상을 충분히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추정치에 대한 기술과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이 부연된다면 매우 불확실한 추정치도 가장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뒤쪽에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얘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가 현상을 충분히 충실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가장 유용한 정보는 다소 목적적 합성이 떨어지지만 측정 불확실성이 더 낮은 다른 유형의 추정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은 어느 정도 상반되는 개념이야. 왜 그러냐면 봐요. 역사적 원가. 얘는 목적 적합성보다 표현의 충실성에 더 초점을 맞춘 정보죠. 더 신뢰성 있고 더 표현에 충실한 정보지. 반면에 더 목적 적합한 정보는 역사적 원가가 아니라 똑같은 유형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적 원가보다는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가 더 목적 적합하겠지. 그래서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보다 목적 적합하지만 표현의 충실성은 조금 떨어지는 정보. 반면에 역사적 원가는 표현의 충실성은 조금 죄송해요. 다시 말할게. 공정가치는 보다 목적 적합하지만 표현의 충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정보. 아까 했던 말. 그리고 역사적 원가는 목적 적합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보다 표현에 충실한 그런 정보가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는 약간 상반되는 그런 관점이 조금 있는 것인데, 그런 정보가 현상을 충분히 충실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가장 유용한 정보는 다소 목적 적합성이 떨어지지만 측정 불확실성이 더 낮은 다른 유형의 추정치일 수 있다. 이거를 그 유형자산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사이에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목적 적합한 정보라는 것은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 연말에 재평가를 해주는 게 좋죠. 그게 감평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거지. 감정평가를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게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도 더 목적 적합한 정보인데, 근데 이게 이 토지나 건물의 가치 변동이 매우 극심한 지역이래. 매우 극심하대요. 매우 극심해서 그게 충분히 충실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래. 그러면 원가에 대한 정보가 더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비교해서 사례를 들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목적 적합성이 떨어지지만 측정 불확실성이 더 낮은 다른 유형의 추정치일 수 있다. 그게 더 유용한 정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추정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 추정에 의존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할 때는 원가 모형 적용하는 거지. 다음 페이지 갑시다. 비교 가능성. 자,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항목이 필요합니다. 비교 가능성은 하나의 항목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2번 보시면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고, 그리고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의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일관되게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되면 비교 가능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수단이에요.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3번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에요. 정보가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은 비슷한 것을 달리 보이게 해서 보강되지 않은 것처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비슷하게 보이게 한다고 해서 보강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얘도 중요한 말.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 비교 가능성은 달성됩니다. 그리고 목적 적합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표현 충실성은 얘도 중요해요. 다른 보고기업의 유사한 목적 적합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표현 충실성과 어느 정도의 비교 가능성을 자연히 가져야 됩니다. 5번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으나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하겠지. 똑같은 지역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 어떤 기업은 원가 모형, 어떤 기업은 재평가 모형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하죠. 4번 검증 가능성 갑시다.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지를 이용자들이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 가능성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감정평가 보고서 같은 거를 발행할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그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된 보고서인지 실제로 검증이 가능해야 되지. 그죠? 이 검증 가능하다란 얘기는 어느 한 전문가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사례를 들면 어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보고서를 냈을 때 다른 감정평가사가 동일한 투입 자료를 가지고 유사한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검증 가능성이야. 알겠죠?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오게 되면 걔는 검증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검증 가능하지 않은 거. 자, 그래서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 충실하다라는 것에 있어서 비록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진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투입 자료를 가지고도 공정가치 추정치가 조금 다르게 산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유사하겠지. 완전히 일치하진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거. 요게 검증 가능성이에요. 3번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금액의 범위나 확률도 검증될 수 있어요. 단일 점추정치만 검증 가능한 게 아니라 범위나 확률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증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얘도 맞는 말인데, 직접 검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봐요. 여기 사례에서는 현금을 세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금액이나 그 밖의 표현을 검증하는 거. 이런 게 직접 검증이지. 또 한 가지 사례는 뭐냐면, 상장 주식 공정가치 같은 것은 주식 어플 여러 가지고 보면 그러면 확인이 가능하잖아. 그런 건 관측 가능한 공정가치죠. 이런 거는 직접 검증하는 거야. 재무제표에 주식을 공정가치로 계상했을 때
상장 주식이라면 직접 검증이 가능한 거지. 반면에 비상장 주식이라면 비상장 주식 공정가치는 여러분 뭐 토지, 건물 감정 평가할 때처럼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추정해 줍니다. 그런 경우에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검증은 불가능하겠지. 관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모형이나 공식 또는 그 밖의 기법의 투입 요소를 확인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결과를 재계산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간접 검증이 가능하겠죠. 이런 게 간접 검증이란 얘기요.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이 모두 있고 검증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5번 어느 미래기간 전까지 어떤 설명과 미래전망 재무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뭐 내년의 수익이 얼마일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하면 걔는 내년이 돼봐야 아는 거지. 검증이 그 전엔 불가능한 거지. 자, 적시성 갑시다.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하게 하는 거. 요게 적시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큰 기업들은 매 연도 말에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분기나 반기마다 재무제표 발행하거든요. 그러면 분반기 재무제표가 적시성이 조금 더 높죠. 반면에 표현 충실성은 뭐가 더 높아요? 그거는 연도별 재무제표가 조금 더 높겠지. 연도 단위의 재무제표를 만들 때 조금 더 신뢰성 있게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서 만들 거니까. 2번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집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부 정보는 부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가치 평가할 때 과거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과거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거기서 영업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그 영업현금 흐름에다가 추정을 도입해가지고 미래의 이 영업현금 흐름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추정해요. 그리고 미래 영업현금 흐름들을 현재 가치로 땡겨가지고 기업 가치를 추정하는 거지. 그러기 위한 투입 자료로서 과거의 오래된 자료, 과거 5개년, 10개년치 영업이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설명드린 거지. 자, 이해 가능성 봅시다.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분류하고 특징 지으며 표시하는 것은 정보를 이해 가능하게 하죠. 이게 별다른 얘기가 아니야. 건물은 건물끼리, 토지는 토지끼리 재무제표에 따로 묶어서 계정 과목별로 표시해주면 그러면 정보가 더 이해 가능하겠지. 일목요연하게. 2번 보시면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서 제외하면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보고서는 불완전해서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겠지. 맞는 말이고요. 3번 보시면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작성돼요.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한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작성됩니다. 그래서 저희 애가 지금 27개월 정도 됐거든요. 27개월짜리 이해시키기 위해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요. 그리고 마지막 말도 맞는 말. 박식하고 부지런한 이용자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맞는 말입니다. 측정 기준 갑시다.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측정 기준에는 크게 역사적 원가와 현행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개념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현행 가치는 세 가지로 또 나뉩니다. 공정가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현행원가 이렇게 나뉘어요. 이 측정 기준하고 자본 유지 개념이 개념책 쪽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고 가세요. 자, 이때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것은 알죠? 뭔지 알죠? 근데 자산과 부채 측면을 구분하셔야 돼요. 유형자산 취득할 때 역사적 원가는 유형자산 취득 원가 어떻게 돼요? 자산 취득 원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 원가 가산한 금액이지. 그래서 자산의 취득 원가에는 거래 원가가 포함돼. 왜냐면 자산은 취득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출하는 것인데 거기에 거래 원가가 추가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 원가는 거래 원가만큼 더 지출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부채나 자본 같은 거는 자본도 마찬가지야. 부채나 자본 같은 거는 발행을 하면 자금이 유입되는 거죠. 자본 조달을 위한 것이지.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부채나 자본을 발행했는데 자금 조달할 때 거래 원가가 발생했다면 그만큼 덜 조달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의 역사적 원가에서는 거래 원가를 차감해요. 자, 그래서 사례 들어드리면 사채 발행 시 거래 원가는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죠. 회계 처리 직접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발행 시 거래 원가는 주발주에서 차감하지. 그죠? 그래서 자산 측면에선 거래 원가 포함, 부채와 자본 측면에서 역사적 원가는 거래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행 원가 볼 건데, 현행 원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원가와 시점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측정일 현재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측정일 현재. 측정일 현재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하기 위한 원가로서 시점 말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자산에는 거래원가 포함해야 되겠고 부채는 거래원가 제거해야겠죠. 제외해야겠지. 그래서 거래원가 포함, 거래원가 제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래원가 포함, 거래원가 차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행 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시점만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시점만 다릅니다. 그럼 이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이행가치 남았지. 공정가치 먼저 볼게요. 얘는 거기 문제집에 재무회계 기타 사항 쪽과 같이 보시면 좋은데 몇 쪽이냐면 391쪽이요. 391쪽 가보시면 로마자 7번에 공정가치 측정 있죠. 거기 공정가치 정의 나오지. 공정가치라는 것은 왜 양쪽의 공정가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개념체계 말고 공정가치 측정이라는 별도 기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 기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정가치라는 건 뭐냐면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거기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밑줄 치세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거기까지 밑줄.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그리고 유출 가격이라고 밑줄 치세요. 유출 가격.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정상거래에서의 유출 가격이요. 밑줄 하나 안 친 거. 정상거래도 밑줄 칩시다.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정상거래, 유출 가격 그렇게 세 가지 밑줄 쳐놓으시고 공정가치의 핵심 키워드는 이 세 가지예요.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서 공정가치 보세요. 이건 개념책이라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이란 개념이 좀 빠져있는데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얘가 유출가치죠. 이게 공정가치야. 한마디로 말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의 정상거래 가격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말하는 거예요. 자산부채 제거 가격이에요. 제거 가격.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출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는 얘는 유익가치였죠. 그래서 이 둘은 유익가치,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이행가치 얘네 둘은 유출가치예요. 자,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봅시다. 사용가치 어디서 왔었어요? 유형자산 쪽에서 나왔죠.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 큰 금액이었지. 그 중에 사용가치라는 건 뭐냐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이 현재가치예요. 이 사용가치와 이행가치에는 현재가치 개념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가치라고 하는 것은 유형자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자산을 이용해서 유형자산을 이용해서 원재료 투입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겠지. 그 제품이 팔려나가서 현금을 창출하겠지. 그러면 유형자산을 사용해가지고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그게 사용가치인 거예요. 자산을 이용해서 이 유형자산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냐 그게 사용가치야. 이행가치는 부채 측면의 사용가치고 똑같습니다.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자나 아니면은 뭐 원금 같은 거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인데 이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되 이행가치는 사용가치와 개념이 똑같다. 그래서 부채 측면의 사용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때 사용가치와 이행가치와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 별 표시 3번 보세요. 얘는 유출가치고 미래 현금 흐름이 현재가치지.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별 표시 3번 보시면 사용가치와 이행가치에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되지 않아요. 얘는 과거에 발생한 거래원가니까 과거 현금 흐름이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니까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니까 과거에 발생했던 거래원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래의 자산을 판매할 때 혹은 부채를 이전할 때 이때 거래 원가는 포함해요. 밑줄 치겠습니다.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 원가의 현재 가치는 포함돼. 사용가치와 이행가치에는 과거의 거래 원가는 포함되지 않는데 미래의 거래 원가는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시장 참여자 가정보다는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합니다. 반면에
이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업 특유 가정보다는 시장 참여자 관점을 반영하죠. 왜냐면 공정가치는 뭐냐면 시장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자산을 팔 때 가격이요. 매도할 때 가격. 그럼 접근 가능한 시장이 동일하고 주된 시장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시장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공정가치는 서로 다른 기업 간에 동일하게 도출이 되겠죠. 그지? 근데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사용가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은 유형자산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A 회사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대. 판로도 잘 구축돼 있고 그래서 유형자산을 이용하는데 이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도 많이 쌓여가지고 공손 같은 게 많이 감모, 공손 이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대. 그러면 이 경우에 사용가치는 높겠지. 근데 B회사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경험이 없어. 그래서 사용하면서 공손, 감모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판로도 구축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을 조금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어. 그럼 사용가치는 더 낮겠죠. 그래서 이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업 특유 관점을 반영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래쪽에 별표시 1번과 2번도 봅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 원가로 인해서 증가하지 않으며 부채를 발생시거나 인수할 때 발생한 거래 원가로 인해서 감소하지 않는다. 또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궁극적인 처분이나 부채 이전 또는 결제에서 발생할 거래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정가치는 거래 원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거래 원가를 반영한 공정가치를 순공정가치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명칭으로 정의하고 있지. 공정가치는 거래 원가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별표시 2번 보시면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이 관측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 사용을 최소화하는 다른 가치평가 기법을 사용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돼. 그래야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기본적으로 관측 가능한 공정가치와 그리고 추정에 의한 공정가치가 있다면 관측 가능한 공정가치를 쓰는 거예요. 그게 신뢰성이 더 높지. 근데 관측 가능한 공정가치가 없다면 그러면 추정에 의한 공정가치를 쓸 수밖에 없지. 근데 추정에 의한 공정가치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 추정에 의한 공정가치 여러 개 중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는 뭐 대표적으로 이자율과 현금 흐름 같은 거 있지.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해야지만 그 추정치의 신뢰성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본유지 개념 나오는데, 자, 자본유지 개념은 크게 재무자본 유지 개념하고 실물자본 유지 개념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재무자본 유지 개념은 특정한 측정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데 실물자본 유지 개념은 현행 원가 기준으로 측정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원가 뭐였죠? 역사적 원가와 시점만 다른 거였죠. 동일한 자산을 현재 취득하려면 얼마가 유출될 것이냐. 거래 원가 포함해서. 그게 자산의 현행 원가였지. 자, 재무자본 유지 개념은 명목 화폐 단위 재무자본 유지 개념과 불변 구매력 단위 재무자본 유지 개념으로 나뉘는데 이때 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재무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동안에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 금액이 기초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맞는 말이에요. 반면에 실물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동안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업의 기말 실물 생산 능력이나 조업 능력이 기초 실물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말 문제만을 보는 것보다 말 표현을 보는 것보다 문제 하나 풀어보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27쪽 좀 가볼게요. 손깍지 끼워놓으시고 27쪽 가겠습니다. 오잉? 왜 클릭이 안 되지? 이상하네. 27쪽. 자, 간평은 엑슬연초에 현금 2,000원을 출자받아가지고 설립됐으며 이 금액은 간평이 판매한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래요. 그러면 기초에 실물 생산 능력은 200개죠. 그치? 기초 실물 능력은 200개. 엑슬연 말의 자본은 3,000원이야. 그러면 자본이 1년간 1,000원 증가한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
명목 재무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는 2,000원 말고 증가한 1,000원 전체가 이익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물가지수가 X1년 초 100에 비해서 10% 상승해서 뭐 110이 됐겠지. 10% 상승했다라고 돼 있죠. 불변구매력 재무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는 유지해야 되는 자본은 2,200원이죠. 주주가 출자한 2,000원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10% 반영한 2,200원이 유지해야 되는 자본이잖아. 걔를 유지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2,000원이잖아. 실제로 납입한 건 2,000원이기 때문에 아이고, 얘가 터치가 되네요. 2,000원이기 때문에 2,200원 중에 2,000원을 초과해 200원이지. 얘를 자본 유지 조정이라고 별도의 명칭을 부여해가지고 표현해요. 알겠죠? 그럼 이익은 나머지 800원 되는 거죠. 실물 자본 유지 개념 봅시다.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X1년 말 간평이 판매하는 재고 자산의 개당 구입 가격은 12예요. 그러면 X1년 초에 200개에 대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지. X1년 말에도 200개에 대한 능력을 보유하려면 200개 곱하기 12 하면 2,400원이죠. 유지 자본이 2,400원이 돼야 되는 거야. 유지해야 될 자본. 그러면 유지 자본을 초과하는 600원만 이익이 되는 거지. 자본 유지 조정은 400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쪽 오시고요. 이 로마자 5번의 자본 유지 개념에서 별 표시 1번, 2번, 3번 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사례 손깍지 켜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돼요. 별 표시 1번. 자본을 명목화폐 단위로 정의한 재무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중 명목화폐 자본의 증가액. 지금 1,000원이었죠. 문제 1번에서 1,000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중 보유한 자산 가격의 증가 부분 1,000원 전체는 개념적으로 이익에 속해요. 2번. 재무자본 유지 개념이 불변구매력 단위로 정의되면 이익은 해당 기간 중 투자된 구매력의 증가를 의미하게 돼요. 일반 물가 수준의 상승, 일반 물가 수준에 따른 가격 상승을 초과하는 자산 가격의 증가 부분만이 이때는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돌아보시면 1번 27쪽 1번 문제에서 불변구매력 재무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 유지해야 될 자본은 인플레이션 반영한 2,200원이었고 이익은 800원이었죠. 그 이외의 자산 가격 증가 부분은 자본 유지 조정이었던 거지. 그래서 2,200원을 초과하는 800원만 이익이고 그 이외의 자산 가격 증가 부분 그게 뭐예요? 200원 말하는 거지. 200원은 자본 유지 조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별 표시 3번 보세요. 재무자본 유지 개념은 특정한 측정 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지만 실물자본 유지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서 측정해야 된다. 기준서 원문상 문장이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위쪽에 이렇게 밑줄 쳤으니까 따로 밑줄 치지 않겠습니다. 자본을 실물 생산 능력으로 정의한 실물자본 유지 개념 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중 실물 생산 능력의 증가를 의미해요.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 생산 능력에 대한 측정치 변동으로 간주되어서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일부인 자본 유지 조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게 얼마였어요? 지금 문제 1번에서는 400원이었던 거지. 자, 다시 한번 봐요.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변동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 모든 가격 변동. 지금 가격이 재고 자산 가치가 200원에서 200개에 대해서 얼마였죠? 원래 10원이었지. 자본이 2,000원이었고 1번 문제에서 자본이 2,000원 그리고 개수가 200개면 2,000원 나누기 200개 하면 그러면 하나당 구입 가격은 10원이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당 구입 가격이 12원으로 증가한 거야. 현행 원가가 10원에서 12원으로 증가한 거죠. 이 자산가치 증가 부분 12 곱하기 200개 하면 2,400원 나오잖아요. 400개가 자산가치 증가 부분이지. 그 자산가치 증가 부분은 실물 생산 능력에 대한 측정치 변동으로 간주되어서 자본 유지 조정으로 400원이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지. 27쪽이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자산부채 자본의 정의보다 수익비용의 정의가 계산 문제 풀 때 중요합니다. 이거를 뭐 기본 강의 때 그리고 객관식 강의 때는 첫 시간부터 외워달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못 외우셨으면 수익 비용 정도만 좀 외워주세요. 자, 수익은 자본의 증거로서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 거예요. 아까 제가 자본의 변동은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과 자본 거래로 인한 변동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죠. 화면 잠깐만 여기 비춰 주시겠어요? 요거잖아. 요 부분. 자본의 변동은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과 자본 거래로 인한 변동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면 손익 거래인데 이 손익 거래 중에서 자본이 증가하는 손익 거래는 수익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수익의 정의 외워주세요. 자본의 증가로서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게 수익이요. 비용은 자본의 감소로서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거 그게 비용이겠지. 그렇게만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개념책의 내용은 끝났고요. 쉬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가질 건데 그동안에 여기 뒤쪽에 말문제 있죠? 다 푸시진 못하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최대한 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OX 문제 보시고 알겠죠? 복습하셔야 됩니다. OX 문제 풀어보시고 이따가 29쪽의 재무제표 표시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